방금 굉장히 어색한 경험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누가 서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네이버 J245-1784 테스트베드라는 곳에 와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받고 이 공간에 대해서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피렌체는 거의 6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중세 말기와 르네상스 초기에는 거기도 일종의 이노베이션을 주동하는 산업예술 클러스터였죠.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모직과 금융사업이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로봇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의 비디오를 딱 본 거예요. 진짜 미래에서 온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옛날 도시의 모습과 제2사옥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 한 600년간 인간의 경제생활이나 일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안에 내 얼굴이 요만하게, 그러니까 내 전신이 거의 보일 정도 거리에서 저기 열리는 건 처음 봤어요. 이런 공간에 오면 언제부터 인간이 공동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만들기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결국 그게 옛날에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원래 인간이 수렵 생활을 하다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사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이 수렵에 비해서 더 진화한 식량 공급의 형태다라고 배웠잖아요. 요즘은 이제 수즈만의 일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벤 윌슨의 도시의 역사 같은 책을 보면은 그 내러티브가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렵을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라는 것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인간이 정착해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알려진 곳 중에 하나가 90년대에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발굴됐을 때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그 주변에 이미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식량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굳이 지을 이유가 없는 곳에 이 정착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즈만에 의하면 아마도 이곳은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어떤 제전을 지내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한 군데 모이면 먹을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도시가 먼저 생기고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세기 정도만 해도 어떤 도시가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그 도시가 어떤 특정한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규모가 뭐 지금처럼 1000만 명 사는 도시가 아니라 대체로 뭐 5000명이나 10,000명 정도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시가 그 시대의 사옥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발로리스라는 동네는 오늘날까지도 도자기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페인의 톨리도 같은 경우에는 톨리도 스틸이라고 부르는 금속이 있을 정도로 제철과 칼을 잘 만드는 동네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집결이 돼야 되잖아요. 흙을 고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가마에 나무를 떼려면은 어떤 나무가 가장 잘 타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나무를 또 채집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될 거고 가마를 만들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돈을 대줄 금융업자도 필요할 거고 그런 다양한 노하우가 한 군데에 집결이 돼야만 결국 뭐 리모지의 에나멜이라든지 발로리스의 세라믹이라든지 톨리도의 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특정한 노하우를 가진 조직들이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딴 데서는 만들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클러스터링 에펙트, 클러스터라는 게 이렇게 조그만 이런 컴파트먼트들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석류처럼. 그래서 어떤 도시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나라가 어떤 생산품을 생산해서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클러스터의 모양이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냐라고 하면 원래는 모직 사업이 발달해서 거기 모였던 거고 모직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이 따라왔고 금융이 발달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금융이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공이 따라왔고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예술적으로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결국 르네상스 예술이라는 게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의 도시들은 지금과 다른 생산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결국 일종의 테스트베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뭐 혹시 마실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당신은 팔이 없잖아요. 오, 땡큐. 아, 얘가 이름이 루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세 도시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람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배워가는 사람들을 견습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견습공의 다른 이름이 루키잖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자면 중세 도시로 보면은 어프런티스랑 같은 거네. 땡큐.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의 형태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뀐 게 공장이라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은 거대한 기계가 생산을 주체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계 주변에 클러스터링이 돼 있는 형태, 아니면은 운송 시스템 자체가 막 큰 배, 증기기관차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물류를 가공하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역 근처에 클러스터링이 되거나 아니면 부두 근처에 클러스터링이 돼서 뭐 오늘날 뉴욕이라든지 런던 같이 그 독특한 또 그 형태가 있죠. 근데 이제 20세기를 많은 사람들이 클러스터링 에펙트의 위기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발명품이 북적북적한 인구 밀도가 일어나기 힘들게 만들었대요. 그 하나는 컨테이너선의 발명. 너무 이것이 인간의 스케일보다 큰 스케일로 만들어진 운송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두 근처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고, 두 번째 이제 고속도로 때문에 건물들과 사람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클러스터링 에펙트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진짜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파리의 뒷골목이라든지 뉴욕의 소호 같이 어떻게 보면 낙후됐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에펙트가 강제되던 공간들, 또는 유명한 이야기들처럼 실리콘밸리의 가라지에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놀고 게임하다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이제 이런 형태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숙제는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아이디어의 클러스터링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워크라이프 밸런스도 추구하면서 또 밀집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디어의 어떤 스파크를 보존을 하느냐.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옛날에는 사람과 물건과 생산 환경이 전부 다 빡빡하게 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공해도 심하고 환경이 좋을 수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이노베이션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만 딱 떼가지고 그 기술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어떤 클러스터링 에펙트가 나오는지 보는 것, 그것을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컨버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이버에서 직접 주도하는 기술 레버레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라든지 여러 실험실이 각자의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로봇을 개발하는 데도 있고 AI에 집중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들이 한 공간에 있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엿듣고 배우고 따라하고 하는 것에서 르네상스의 이노베이션의 불이 갑자기 금융과 모직에서 예술로 옮겨붙는 것처럼 이 스파크가 어디로 옮겨붙을지 모르잖아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1784 테스트베드라는 공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테스트베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거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1784에서 네이버 직원분들한테 커피도 배달하고 택배도 배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저희 신입사원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사실 뇌가 안에 없고요. 클라우드에 뇌가 있고 이게 5G로 연결이 돼서 카메라가 있어서 사원들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원이 내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고 헷갈리지 않고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층이잖아요. 근데 3층에 있는 직원분이 2층에서 스타벅스 좀 시켜가지고 와,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 1784 건물이 로봇 친화 건물로 불리고요. 보시면 로봇포트라는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 로봇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차가 없어서 말씀하신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뭔가 단차가 하나도 없다, 여기. 움직임이 좀 느낌 있지 않아요? 뭔가 소울이 있는데? 왜냐면은 뻣뻣한 사람 보면 로봇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춤을 못 추는 사람의 특징이 나처럼 축이 하나밖에 없어. 양옆으로 움직이든지 앞뒤로 움직이든지. 근데 이거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이 움직임이잖아. 이름이 암비덱스예요. 암비덱스가 라틴어로 두 손잡이란 뜻이. 왼쪽 오른쪽 똑같이 쓸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로봇의 특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 아니면 오른손잡이인데 이 친구들은 왼손 오른손을 똑같이 잘 쓰도록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네. 안녕. 뭔가 근데 우월에 찬 느낌인데? 그래, 휴먼.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루키를 이제 닦아주는 그런 모션이나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일상의 작업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저희 네이버에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5G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런 일상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1784에 다 모이게 됐잖아요. 네.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기술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피렌체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600년 전에서 100년 후의 세상으로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로봇가 가져다주는 커피까지 마셔봤지만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세상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로봇가 주도한 세상이 될지 아니면은 폭발하는 인구와 에너지 믹스에 대응하느냐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누구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여기 네이버 1784 테스트베드에서 그런 많은 용감한 도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Searching for solutions in the silence, but I'm here, I'm here.